지금 워싱턴 정가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그러니까 뎁 실링을 올리느냐 올려주지 않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둘러싸고 지금 공화당하고 집권 민주당 사이에 굉장한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2019년에 당시 트럼프 행정부하고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의장 간에 어떤 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막 감세를 시작한 상태라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정부가 빚으로 메꿔야죠. 국채를 발행해서 빚으로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2021년 7월 말까지 연방정부의 채무한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연방정부 채무가 무려 28조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것을 증액하거나 아니면 채무한도 적용 유예를 연장하지 않으면 바로 28.5조 달러에 해당하는 연방정부 부채 규모가 바로 연방정부의 새로운 뎁 실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연방정부는 더 이상 빚을 늘리지 못합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연방정부의 국채는 상환하고 그 금액만큼만 신규로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계속 예산 지출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말라버리면 그러면 연방정부가 부도가 날 수도 있죠. 연방정부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방비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국민연금도 지급을 해야 되고요. 정부 채무의 이자도 꾸준히 지급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 사이에 가장 큰 분쟁점은 향후에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바이든 정부가 노후화된 미국의 인프라스트럭처, 도로라든지 철도, 상하수도, 인터넷망 이런 것들을 개보수하는데 약 1.5조 달러 정도를 쓰겠다라고 했죠. 자, 공화당 입장에서는 금액을 좀 줄여서 그것 정도는 합의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은 3.5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사회, 교육, 의료 개혁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진보적인 안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뎁 실링 한도 유예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3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가 1.9조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경기부양책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공화당은 그 규모를 거의 6천억 달러 정도로 줄여라 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원에서 5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상원 의장은 커멀라 해리스 부통령이죠. 동수가 되면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행사해서 통과를 시켰죠. 그런데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상원에서 60%의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대부분의 법안 통과에 과반수만 찬성하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신속 처리 절차죠. 미국에서는 reconciliation이라고 합니다. 시급을 요하는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적용할 수 있지만 또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구조적 변경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뎁 실링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것이 현재 논란거리인 것이죠. 자, 그러면 공화당이 그렇게 연방정부 부채의 증가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연방정부의 전체 부채 규모를 한번 보시면 2007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에 연방정부 채무 규모가 약 9.2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7년 동안 행정부는 예산을 늘리고 그리고 연준은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가 끝나는 2014년도 3분기 정도가 되면 연방정부 채무 규모가 무려 17.8조로 늘어나는데요. 8.6조가 늘어난 것입니다. 거의 더블이 된 거죠. 그리고 테이퍼링이 일어나면서 약간 주춤해지긴 합니다. 그래도 뭐 이자도 나가야 되고 정부 예산안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성향이 있으니까 2017년 4분기에는 정부 채무 규모가 20.5조가 됩니다. 자, 그것이 2019년 4분기에는 23.2조 달러가 되거든요. 이때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나서면서 연준이 다시 금리를 내리고 통화 완화 정책으로 돌아섰을 때죠. 자, 금리를 내리면 돈이 또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직전인 2000년 1, 4분기에 보면 대충 한 23조 달러 비슷하죠.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을 크게 늘린 결과 연방정부 채무가 28.1조 달러로 증가했죠. 4.9조 달러가 늘어난 것이고요. 불과 1년 사이에 21%나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연방정부 채무가 늘어나는 이유는 연방정부의 수입이 지출을 못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요. 2019년 말에는 약 9,840억 달러, 1조 달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2020년 말에는 3.13조 달러로 늘어나죠. 바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엄청나게 재정 지출을 늘린 결과입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재정 투입을 해서 2021년 3월 말에는 1.7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요. 또 2021년 6월 말에는 2.2조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이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재정 적자를 GDP 대비해서 살펴보면 2차 대전을 한창 수행하던 1943년도에 27%, GDP의 27%에 달합니다. 그러다 2차 대전이 끝나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1948년에는 흑자로 돌고요. 이때는 플러스 5%의 흑자가 됩니다. 그랬다가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는 레이건 행정부 초기 1983년도에는 마이너스 6%까지 늘어나지만 경기가 또 회복되면서 클린턴 행정부가 균형재정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GDP 2.3% 흑자를 달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라크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2009년도가 되면 대략 GDP의 10%까지 재정적자가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마이너스 2%까지 줄어듭니다. 그랬다가 코비드 때문에 2020년도에 마이너스 15%, GDP의 15%까지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이 자산 사이드에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사들인 채권, 그러니까 국채 트레저리나 아니면 MBS, 모기지 채권, 그리고 이제 연방 정부 밑에 있는 공기관들이 있죠. 페니메, 프레디맥 하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발행한 채권들도 연준이 사들입니다. 그것이 주로 연준의 자산의 대부분을 구성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방정부가 재정적자를 내고 연방정부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연방정부가 발행한 국채들을 또 사줄 필요가 있습니다. 발권력을 이용해서 달러를 찍어서 채권시장에서 국채나 MBS를 사들이는 것이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도에서 양적 완화가 끝나는 2014년 10월 사이에 연준의 자산 규모가 무려 4배가 증가하죠. 약 1조 달러에서 약 4.5조 달러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테이퍼링이 일어나면서 연준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가죠. 그래서 연준의 채권 보유 규모가 줄어듭니다. 약 16% 감소하죠. 그랬다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인 2020년 2월에 연준의 자산 규모는 대략 4.2조 달러. 그런데 이것이 2021년 7월 현재에는 8.2조 달러로 늘었죠.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채무가 늘어나면 연준이 채권시장에서 달러를 찍어 사들이기 때문에 연준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만큼 연준이 달러를 찍어서 채권을 사들이면 어떻습니까? 시중에 달러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연준의 대차대조표, 이제는 오른쪽에 부채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준이 달러를 찍어서 시중에 보낸 바로 돈이죠, 돈. 현금. 자, 달러 빌이죠. 자, 현금들은 전부 연준의 부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법상 은행들은 연준의 지불준비금을 예치를 해야 되죠. 10%까지 필요 지불준비금을 예치를 하고 또 그 이상도 연준이 예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잉여 지불준비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연준이 시중은행들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역RP라 그랬죠. 자, 역환매조건부 채권 매각이죠. 그리고 현금을 연준이 받고요.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나서 주로 이 길물 오버나잇이 많은데 2주짜리도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연준이 채권을 돌려받고 현금을 다시 지급하죠. 이 RRP 같은 경우도 연준이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연준의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그렇게 채권을 많이 사서 자산 규모가 늘었으면 부채도 당연히 늘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준의 채권을 판 은행들이 연준으로부터 현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금은행, 디파지터리 인스티튜션의 연준 지준금, 연준의 예금한, 예치한 지불준비금의 밸런스도 급증을 하죠. 자, 2번 급증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번이고, 그리고 최근에 코비드 금융위기 때 한 번이죠. 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대략 0.5조에서 2.7조까지 약 5배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2019년 9월에는 1.5조 달러,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1.7조 달러였다가 코비드가 발생을 하니까 연준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부채도 늘어나죠. 그래서 시중은행들의 해치금이 증가하죠. 2020년 5월에는 3.2조 달러까지 증가합니다. 그런데 2020년 7월에는 다시 2.7조 달러로 감소합니다. 자, 그것은 이 당시에 5월, 6월 이렇게 굉장히 짧은 기간 연준이 테이퍼링을 실제로 합니다. 당시 이제 1차 확산 주기가 끝나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였거든요. 그때 연준이 채권 매입 규모를 줄입니다. 재미있죠. 그리고 6월 지나서 당시에 미모리얼 데이 그리고 인디펜던스 데이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니까 연준도 다시 채권 매입 규모를 급격하게 늘리고, 자, 연준이 채권을 사는 것은 은행이나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하는 증권사들로부터 사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예수금도 증가하고 은행이 연준이 예치한 지불준비금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2020년 1.7조 달러였는데 2021년 7월에는 3.8조 달러, 불과 1년 반 정도 사이에 무려 124%가 증가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중은행은 늘어나는 현금, 유동성을 연준에 예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을 해줄 수도 있죠.
또 하나 방법은 뭡니까? 연준과의 역환매 거래를 하는 것이죠. 역레포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역레포를 보면 최근에는 이것이 굉장히 잠잠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3월 달에 와서 대략 2,850억 달러 정도 했던 것이 2021년 3월에는 1,340억 달러로 줄고요. 주로 분기 말에 스파이크를 한 번씩 하는데요. 그것은 저번 강의에 말씀드렸듯이 은행들이 자기 자본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2021년 2, 4분기 들어서 이것이 트렌드를 타고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6월 말에는 9,920억 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요. 거의 1조 달러 가까이 늘어났죠. 현재도 8,770억 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2020년 3월 15일에 긴급 FOMC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역환매 금리가, RRP 금리가 그 당시에 1%대였는데 이것을 0%로 내려버립니다. 역환매 금리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연방기금금리, Federal Funds Rate를 따라서 변하죠. 그러니까 쭉 0%를 유지해 오다가 지난 6월 17일에 연준이 조금 올립니다. 0.05%로 상승을 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고 그러면 마치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이 제롬 파월이 펄쩍 뛰지 않습니까? 그러던 제롬 파월이 어쨌든 역환매 금리를 올린 것입니다. 역환매 금리만 올랐느냐? 그것은 아니죠. 지불준비금에 지불하는 IOER, Interest Rate on Excess Reserves죠. 지불준비금 금리도 0.1%에서 0.15%로 올립니다. 이것도 일종의 금리 인상이죠. 근데 보다 흥미로운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IOER이 역환매 금리보다 높다는 것이죠. 무려 0.1%가 높은데 이것은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작은 차이가 아니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연준이 예치만 하고 있으면 0.15%를 받는데 역환매 거래를 하면 0.05%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도 역환매 거래가 급증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시중에 메말라 버린 국채를 받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역환매 거래라는 것이 은행이 연준에 달러 현금을 주고 은행은 연준으로부터 국채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연준의 굉장히 무식한 양적 완화 QE로 국채가 시중에 말라버렸습니다. 국채가 마르면 시중 유동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국채를 이용해서 또 금융기관들끼리 레포 거래를 하거든요. 증권사가 은행에 돈을 빌릴 때는 돈을 빌리면서 국채를 담보로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 쓸 국채가 부족하면 레포 거래가 위협을 받겠죠. 그리고 레포 거래가 위협을 받으면 전체적인 금융 안정성이 상당히 저해가 되죠. 자, 그것을 고려해서 최근에 연준이 역레포 거래의 한도, 카운터파리 한도를 300억 불에서 800억 불로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올려줬죠. 그런데 이 레포 시장에는 또 다른 폭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rehypothe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담보의 중복 제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rehypothecation은 예를 들어서 내가 증권사인데 내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담 대출이죠.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더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0만 원치 삼성전자를 바로 살 수도 있죠. 현금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을 더 빌려서 2,000만 원치 삼성전자를 살 수도 있죠. 자, 그런 경우에 내 부채 2,000만 원에 해당하는 담보를 증권사에다가 줘야 되겠죠. 재미있는 것은 이 증권사가 나한테 담보로 받은 자기 대출금 1,000만 원에 140%까지 다시 다른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받은 담보니까 자기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을 또 다른 은행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행은 또 그것을 담보로 또 다른 은행이나 헤지펀드에 제공을 하고 또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다이내믹한 어떤 하나의 체인으로 쭉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극단적인 경우에서 어떤 헤지펀드가 있다고 합시다. 이 헤지펀드가 바로 이 1년의 어떤 담보의 중복 제공 체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로 게임스탑 주식을 1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이것을 또 다른 헤지펀드에 담보로 제공을 했을 때 그 또 다른 헤지펀드는 자기들이 대출해 준 것의 140%까지 담보를 활용할 수 있죠. 그것을 공매도 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당시에 게임스탑의 공매도의 잔고가 너무 높았어요. 유통 물량의 무려 150%까지 갔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라고 논란이 많았는데 바로 이 하이파트케이션이 그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인의 중간에 당연히 헤지펀드도 있을 수 있고 빌황의 아키거스 같은 패밀리 오피스도 있을 수 있죠. 빌황 같이 레버리지를 굉장히 높게 했죠. 5배에서 심하면 20배까지 썼다고 하는데 자기 자본은 1억이면 심지어는 10억, 20억까지 주식을 샀다는 것이죠. 그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은 자기 자본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준 상대방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는 마진콜을 요구하고 또 마진콜에 응하지 못하면 주식을 강제 매각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아케고스가 담보로 제공했던 어떤 주식들입니까? 디스커버리, 그 CBS 같은 주식들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일들이 하이파트케이션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리하이파트케이션에 있는 어떤 은행,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크레딧 스위스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크레딧 스위스가 현금이 없어서 마진콜을 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있는 머니마켓 펀드가 크레딧 스위스가 가지고 있는 담보를 처분을 합니다. 근데 크레딧 스위스는 이 담보를 골드만삭스에게서 받았고 골드만삭스는 헤지펀드에게서 받았습니다. 내 돈은 헤지펀드에 있다고 할 때 헤지펀드에 있어야 될 내 담보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풀렸을 때는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리스키하게 바뀌게 되고 그런 경우에 이처럼 레버리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리하이파트케이션도 활발하게 이용이 됩니다. 그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유동성이 말라버리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구조적 위험이나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동성이 넘치는데 과연 유동성이 말라버린다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많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트래커를 한번 보시면 자, 2020년도에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무려 3.1조 달러에 달했죠. 사상 최고치입니다. 근데 그것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긴급 예산 지출이 많았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2021년 3월에도 1.7조 달러였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연방정부의 회계연도는 10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반기죠. 2021년 3월 말이면 반기 말에 1.7조 달러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 추세가 계속이 되면 어떻습니까? 3.4조 달러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1년 3월에 집중적으로 또 재정이 많이 투입됐죠. 6월 달까지는 2.24조의 재정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2023년도에는 얼마 정도일까요? 여기서 한 30% 정도 상승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2022년도에는 그러면 대충 약간 줄어서 2조 달러? 2023년도에는 아까 의회 예산국에서 추정한 것으로는 1조 달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 경기가 회복되니까 1조 달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의 재정 지출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봤듯이 연준에 예치되어 있는 은행들의 reserves, 그러니까 지불 준비금이죠. 이건 은행들의 잉여 지준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2019년 9월에 대충 1.5조 달러, 그 정도를 적정선이라고 한번 봐보죠. 그러면 지금 현재 3.9조 달러, 그러니까 약 2.3조 달러 늘어났죠. 2.3조 달러 늘어났습니다. 향후에도 또 어느 정도 증가할 부분이 있죠.
그래서 2.3조 달러의 돈이 있다고 합시다. 자, 1.4조 달러라고 써놨는데 저건 타이포입니다. 그리고 지금 RRP, 그러니까 역 RP에 대충 1조 달러 정도가 있죠. 그러면 2.5조 달러 정도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유동성이. 그런데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스트럭처가 거의 1.5조 달러에 달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재정적자가 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트럼프가 감세하고 나서 1조 달러 정도 재정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합쳐도 2.5조 달러죠. 그럼 현재 남아있는 유동성이 다 잠식된다는 것입니다. 내년 되면. 근데 바이든 정부는 계속 재정 투입을 늘리고 있죠. 심하면 4조 달러, 5조 달러까지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유동성이 부족한 것이죠. 은행들이 사줘야 되는데 은행들의 유동성으로 그것을 감당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다시 연준이 더 달러를 발행을 해서 사들이는 수밖에 없죠. 시중 유동성을 흡수가 안 되고 연준의 발권적으로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격 거품이죠. 부동산 버블입니다. 이것을 연준은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경험상으로 버블은 반드시 터지게 돼 있고 그것을 방치했다가 터지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늦어도 내년 말 이러면 내년 초부터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긴축 정책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연방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금리를 올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심각하죠. 네. 자산시장에 일대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리고 늘어났던 유동성이 리하이퍼티케이션 채널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그 채널들이 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국내에서 금융시장에 빌황의 아케고스보다는 몇 배 더 강한 여진이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른바 repatriation이라 그래서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회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반드시 금융위기가 발생합니다. 많은 이머징 마켓에서 국지적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앞에 닥친 문제, 의회에서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를 증액을 시켜주지 않으면 당장 연방정부가 유동성 문제에 부딪힐 수 있고 오바마 때처럼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S&P가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적이 있죠. AA 플러스로. 제가 그때 미쳤다고 그랬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 폭락이죠. 그리고 채권가 폭락하고 금리는 오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시적인 시중 유동성의 과잉 상태, 그것으로 유동성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유동성 파티는 오래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유동성 파티에 너무 심하게 취하고 있는데 그 숙취가 깨는 순간 굉장히 강력한 두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밑에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